안녕하세요. 코인 즐겨찾기의 윤송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벌써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또 좋은 시장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기운 받아서 오늘 코인 즐겨찾기에서는요. 이영식의 핫코인, 칸트의 차트 분석, 그리고 2018년도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 사고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 전에 고유미 앵커가 인코디움 밀업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인기업 여기어때 고유미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를 보상해주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인코디움 공동대표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코디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장순찬입니다. 저희 인코디움은 거래소 해킹 피해 보상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대중들한테 암호화폐 생태계, 건전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투기가 아닌 이제 건전한 그런 투자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단독 이벤트 두 번째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행사 진행하면서 발표를 하겠지만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존의 해킹 피해 보상 시스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코 토큰을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인코디움 프로젝트를 왜 진행하게 되신 건가요? 작년 2017년 4분기가 사실은 가장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웠던,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나 손실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사실은 거래소 해킹이나 사기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기존의 경제사회와는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보험과 같은 상품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었던 점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의 시장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는 이 거래소 해킹 피해에 대해서 암호화폐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게 이 프로젝트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해킹 피해를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해킹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는 보상을 해주는 게 주 목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거래소가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걸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해킹 피해는 사실은 해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 거래소를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킹이 일어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에 걸쳐서 시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해킹 시도를 사전에 감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킹 시도가 감지가 되면 거래소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해킹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키스프림 CEO 마크 라파엘입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As you may know, you may have heard from the news and all year that not only in 2000. Hello, nice to meet you. Hello, nice to meet you. So what is the major role of Key Supreme in this Incodium project? Basically, Key Supreme is helping Incodium
take the security to the next level. We are bringing security and authentication, and on top of that, as we presented at the event, we are bringing Compiler, which is an AI software that will help monitoring exchanges and monitoring the transactions that can help prevent cyber attacks. So we are all about security and getting Incodium to be safe, secure for the crypto investor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이 벌어졌을 때에는 피해자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일단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토큰을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인코디움 전자지급 어플리케이션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신고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고가 저희 서버에 접수가 되면 바로 거래소 API를 통해서 해킹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피해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신고하신 분의 피해액과 저희 보상 기준에 따라서 보상액이 산정이 되고, 그 보상액을 저희 토큰으로 신고자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네, 그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인코디움에서는 그 웹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웹 버전은 저희가 11월에 처음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모바일 버전, 그 알파 버전을 출시하게 됩니다. 알파 버전에서는 그 ERC20 토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인코 토큰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RC20 토큰을 받고 그 다음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저희가 이제 베타 버전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저희 저희 인코디움 전자지갑에 그 컴펜세이션, 결국 보상 기능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저희가 이제 최종 버전인 웹 버전과 그다음 모바일 버전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ERC20 토큰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그다음에 기타 유틸리티 코인까지 모든 토큰을 저희가 보관할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키라고 하는 이제 핵심 그 최첨단 사이버 보안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컴파일러 기술을 적용해서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터치만으로 모든 이제 로그인과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최종 버전을 내년 4월에 마지막으로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거래소 해킹 피해 보상에 대한 플랫폼과 그다음 또 거래소를 대상으로 저희 보안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안을 통해서 정말 투자자와 거래소가 안전하게 암호화폐 생태계의 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희가 이제 기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신규 금융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인코디움 토큰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활용을 다양한 곳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점적인 건 사실 해킹 피해 보상 서비스를 저희가 정말 잘 준비해서 제대로 그 기능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계획이자 목표이고요. 이 암호화폐가 실제로 사용이 돼야 하는, 그리고 어떤 자산 가치를 지녀야 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들과 협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즐겨찾기의 코너 속의 코너, 이영식의 핫코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영식이가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해 오늘 가져온 코인은요, 암호화폐 거래소 넥시빗의 코인입니다. 바로 넥시빗! 형님 누님 동생들을 위한 핫코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넥시코인을 알아보기에 앞서 넥시빗 거래소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넥시빗은 세계 최초의 선물 최고령 거래소 모델입니다. 선물 옵션을 사고 팔면 마이닝이 되는 하이브리드 탈중화 거래소죠.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세계 최초가 아니라면 댓글로 세계 최초 거래소를 알려주세요. 그럼 영훈 씨가 깔끔하게
세계 최초인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넥시빗은 거래소 자체 토큰인 넥시 토큰을 발행했고 투자자들이 지불한 거래 수수료를 리워드 형식으로 배분하여 수익 공유형 거래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넥시빗 사용자들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와 같은 유명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의 경우 최대 50배의 레버리지를 지원을 하고요. 넥시빗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넥시 토큰을 채굴할 수 있으면서 토큰 보유자들에게 거래소 수익을 배분합니다. 또 넥시 토큰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슈퍼홀더 또한 자신이 보유한 넥시 토큰의 보유량에 따라서 추가 에어드랍을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넥시 토큰 거래 시 발생되는 수수료만큼의 이 토큰을 지급해주고 토큰 보유량에 따라서 거래소 전체 수익의 90%를 보상, 즉 에어드랍해주는 채굴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넥시 토큰은요, 생일이 10월 22일이에요. 축하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바로 10월 22일 넥시가 상장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채굴 서비스를 도입해 거래소 운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결과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누적 거래액이 무려 25억 5천만 달러. 으아! 우리 돈으로 약 2조 7,5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1년으로 환산해 볼게요. 약 306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3조 6,600억. 아,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건 주요 글로벌 대기업인 페이스북, 일만, 대중, 나, 루비, 동, 라이스 등의 시가총액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예요. 대단합니다. 넥시빗 거래소는 투명한 거래소 운영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메인 화면에 매출 현황과 채굴, 에어드랍 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모두 깔끔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일정 수량의 넥시 토큰을 보유하면 추가 보상도 해준다고 합니다. 형님들, 넥시의 슈퍼홀더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영씨가 또 알아봤죠. 넥시빗의 슈퍼홀더의 수는 오픈 한 달 만에 1,500명을 돌파했고 12월 5일 기준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슈퍼홀더는 정말 넥시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충성 고객입니다. 이 지표가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져요. 형님들도 슈퍼홀더가 될 준비 되셨나요? 지금까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코인 넥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는요, USDC에 대해 알아보러 가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칸트의 차트 교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스피닝 캔들이라고 불리우는 팽이형 캔들과 도지형 캔들이라고 불리우는 십자형 캔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석형 캔들이라는 것과 잠자리형 캔들, T자형 캔들이라고 불리우는 캔들을 보면서 차트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지금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석형 캔들과 잠자리형 캔들이라고 하는 캔들들인데요. 비석형 캔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석처럼 생겼다 해서 비석형 캔들인데요. 매수세가 출현하였지만 강한 매도세에 눌리면서 매수세가 제압당한 캔들입니다. 고점에서 출현하게 되면 1차적인 매도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 바닥권에서 출현하게 되면 매집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매수세가 등장했지만 매도세가 출현했던 모습으로 주가가 상승하진 않았지만 매수세가 남아있고 매도세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 흐름상 바닥에서 나타난다면 누군가 천천히 이것을 매집하고 있구나, 매수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잠자리형 캔들 같은 경우는 시가의 매도세를 매수세가 압도한 모습인데요. 고점에서 출현하게 되면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상승 초기에 등장하게 되면 추가 매수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아주 중요한 팁인데, 아래 꼬리가 짧을수록 신뢰성이 높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냐면,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매도세가 많았던 부분인데, 이 매도세의 많은 물량들을 결국에는 매수세로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심리나 매수를 하려고 하는 매수 세력들이 존재했다. 잠자리형 캔들에서 알꼬리가 크게 출현한다면 신뢰성을 높게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주가 바닥권에서 출현한다면 상승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이루는 상태에서 이러한 모습들, 매수세가 밑에서 등장하면서 가격을 방어해 주려는 모습과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추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잠자리형 캔들 역시도 우리는 주시를 해보아야 된다. 비석형 캔들과 잠자리형 캔들로서 차트를 대입해서 제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짚어드려볼까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가 하락이 진행이 됐고 반전하여서 올라왔고 이후에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나타난 캔들 중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잠자리형 캔들, T처럼 생긴 T자형 캔들이 이런 부분에서 출현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딛고 오르는 과정에서 T자형 캔들, 잠자리형 캔들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 두어야 한다. 하지만 매도세가 계속 점차 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로 끌어올린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매수 세력이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나타난 모습에서 T자형 캔들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한 번에 조정이나 하락이 올 수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자세히 지금 보시면 이후에 나타나는 고점과 이후에 지켜주었던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았던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이 부근에서는 매도세가 이런 식으로 출현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1차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가는 약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락을 진행하는 데 있어 다시 한번 T자형 캔들이라고 하는 잠자리형 캔들이 출현하면서 매수로 끌어올린 모습으로 이 부근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캔들이지만 그리고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이런 캔들 하나로서 주가의 흐름을 우리는 되짚어보고 흐름을 따라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흐름인데요. 이후에 상승 이후에 잠자리형 캔들이 출현을 하였고 비석형 캔들, 잠자리형 캔들 이런 식으로 출현을 한 모습입니다. 주가 하락은 진행이 되질 않았고 지지를 해준 모습으로서 이후에 나타난 모습에서 상승을 가져와 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지켜주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에서는 결국에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역시도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움직임 역시도 이런 식으로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특성들, 사실 이 부분에서만 보면 이 중간 위치는 주가는 상승해 있는 위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중간 위치에서도 잠자리형 캔들이라든지 망치형 캔들이라든지 또 여기 잠자리형 캔들도 출현한 모습으로서 뭔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무너뜨려주고 다시 한번 하락할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역시도 매수세로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고 이후에 나타나는 움직임 역시도 보이시죠? 잠자리형 캔들과 십자형 캔들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잠자리형 캔들, 십자형 캔들, 도지형 캔들이라고 하는 캔들들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석형 캔들이라고 하는 것과 잠자리형 캔들이라고 하는 캔들 두 종류를 알아보았는데 지난주에 같이 배웠던 스피닝 캔들과 도지형 캔들이라고 불렸던 십자형 캔들과 매우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조금은 다른 그리고 디테일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짚어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고 이해가 되신 분들이라도 복귀해 보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의견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공부나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칸트의 차트 기술이었습니다. 네, 코인 진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2018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게스트분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르고스의 안영찬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서 KYC AM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르고스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영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게스트는요, 스페인 프로토콜의 이성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핀 프로토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산입니다. 저희 스핀 프로토콜은 세계 최초 탈중앙화된 커머스 이생태계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우먼스톡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리버스 ICO고 저희 현재 지금 프라이빗 세일 진행 중이고 내년에 퍼블릭 세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첫 출연이신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분에게 2018년도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것 같았나요? 올해 2018년이요? 네.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에 엄청난 화랑장에 이어서 사실 18년 내내 계속 침체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있었던 어떤 공포감과 네. 어떤 의심과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블록체인의 가치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뒤섞여서 함께 보냈던 2018년 같습니다. 저희 마음을 꼭 대신 얘기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대표님도 비슷한 마음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 게요. 저희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지금 베어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들 상황도 안 좋고 시장도 안 좋은데 결국에는 진정한 리얼 유스 케이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들 또 이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투자가 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이사님은 혹시 이 암울했던 시장에서 그래도 올 한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네. 엄청난 폭락을 모두가 경험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걸 경험하면서 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잘 모르고 뛰어 들어왔다가 네. 폭락을 맞으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진짜 공부하게 되는 시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본업에 네. 집중하게 만들었던 시기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나쁘지 않게 보는 게요. 그 안에서 좋은 프로젝트들의 옥석가리기를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올해 초반부터 지금 하반기까지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 길었던 하락장에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정말 멘붕에 빠졌었는데요. 이 경영년에 문 닫고 했던 그런 기업 소식들도 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스팀잇이라고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요. 그 저희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 저희 어떻게 보면 블로그 같은 곳인데 거기도 한 70% 정도의 직원들이 지금 뭐 구조조정을 당했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알기로는 이오스도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그래서 다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정말 그 프로젝트들이 되게 린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네. 네,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코인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곳에서 또 이렇게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땠나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을 개발해주는 여러 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팀 중에 한 군데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한 군데가 문 닫았다는 것 자체에서는 조금 다들 어려운 분위기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하락장이다 보니까 모두의 마음이 불안하셨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지도 있는 코인에서 또 이런 소식이 나와가지고 더더욱 좀 패닉에 이렇게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국내에서는요, 작년 6월 보스코인이 ICO를 시작한 이래 정말 많은 ICO들이 진행이 됐었죠. ICO가 막 상경할 때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투자를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사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1년 정도 지난 지금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나쁜 ICO와 좋은 ICO 좀 어떻게 보면 당해가면서 좀 공부를 해나가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좀 되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똑똑해졌다 생각하고요. 그 정보를 나누는 어떤 커뮤니티나 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이제 뭐 아시아경제TV 같은 이제 미디어도 많아지면서 정보를 이제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옛날보다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개인 일반 투자자분들이 프로젝트를 가늠하실 때는 투자 기간을 봐라.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가 엑셀러레이팅을 해주고 도와주는지를 봐라. 그다음에 그 뒤에 어떤
프로젝트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룹들, 파트너들이 있는지를 바라고 보통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미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 기관들, 이제 엑셀러레이터들,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네. 초반에 이렇게 ICO가 시작이 될 때 마구잡이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셨던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ICO라고 하면 좀 한 번쯤 의심해보고 또 이렇게 공부해보는 자세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사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백서를 보게 되면 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정복을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런 게 되는구나,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면서 쉽게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당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과는 잘 맞지 않는 영역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실제 구현 자체가 어렵겠구나, 아니면은 어떤 수요자층이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깐깐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 한해 또 해킹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 한해 암호화폐 해킹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요 1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올 한해 해킹 사건 어떤 게 있었죠? 네, 한국에서는 코인네일이라고요. 약 4천만 달러, 약 400억 정도의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었고요. 한국에서는 또 빗썸 한 350억 달러 되는 이제 해킹 사건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일본에서는 코인체크, 또 자이프라는 곳에서도 해킹 사건이 발생하긴 했는데 뭐 해외나 국내 여러모로 이제 큰 사건들이 조금 한 4-5건 정도 터졌던 것 같아요. 네. 참 처음에 해킹 사건이 터졌을 때 엄청 좀 놀랐었어요. 암호화폐가 처음에 나왔을 때 보안에 좋다라는 걸로 또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많이 패닉에 빠졌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사건들? 네, 제 주변도 보면은 처음에 해킹 사건이 터졌을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이 보안으로 그쵸. 굉장히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많이 실망도 하시고 그게 가격적으로도 나타나긴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보시게 되면은 거래소 관리의 문제이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램 같은 경우도 그 대부분의 코인을 콜드 월렛이 아니라 핫월렛에 보관하게 되면서 좀 더 관리의 문제로 위험성이 높았었는데 그 부분을 해커가 이제 침입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램 코인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를 오해하고 보는 그런 시각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콜드 월렛보다 이렇게 거래소에 그냥 코인을 거래를 하고 그냥 냅두는 경우가 많은데 커다란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주는데 소형 거래소들은 보상이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좀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어떤 협의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네. 거래소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어떤 보안에 대한 인증, 트레이드마크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반드시 어떤 규모 이상의 거래소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한 보험 상품을 제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사와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담보로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그 거래소를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는 화이트 해커들을 고용을 해서 한번 해킹 침투도 한번 해보고요. 네. 나름 자신 있으면은 정말 보안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출입금에 대한 문제들, 입출금에 대한 문제들은 자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래소만 좀 운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네,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거래소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검증이나 절차 없이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소형 거래소에서는 보상을 해주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소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솔루션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한 군데에서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거래소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영세 거래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결국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 차원에 맡겨두기에는 조금 어렵고
정부에서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본금 규모나 아니면 어떤 보험 그런 것들을 갖추도록 해서 거래소 자체가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래서 그럴까요? 놀라운 사실은 해킹 피해가 작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또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해킹 피해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해킹에 취약한 점이 이제 거래소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딱 16개만 정해놓고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좀 이 거래소 부분만큼은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을 이제 이렇게 좀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웃긴 얘기인데 네. 사실 규제가 없는데 규제를 해달라고 저희가 정부한테 얘기하는 게 좀 웃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잖아요, 당사자들이. 네. 그래서 반드시 저희 나라에 좋은 시스템들이 많은데 네. 띵크탱크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보안이나 담보, 그다음에 이제 보험 문제 같은 모든 것들을 담은 어떤 규제가 딱 나와서 여기에 맞으면 거래소를 못 낸다, 운영을 못 한다, 철폐시키고 이렇게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조금 전에 일본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은 어떤가요, 지금? 일본은 딱 16개만 라이센스를 주고요. 네. 그 정부 당국에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본인들의 어떤 활동들이나 보안 인증 같은 문제들 다 보고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 거래소랑 한번 면담을 했었는데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좋은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나라에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암호화폐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규제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게 돼버리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산업 자체의 특징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또 다른 산업으로 발전되는 시기에 적절하지 못한 규제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진취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기업가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 그런 규제들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본 말고도 혹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거래소를 규제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태국도 네. 이제 이쪽에 그 거래소를 열어주는데 대신 이제 세금을 다 부과하고 어떤 암호화산 자체를 이제 이걸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 가이드라인을 이제 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싱가포르도 보면은 제가 컨센서스 참석했을 때 보니까 MAS 그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직접 이 거래소 운영 방안이나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ICO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토큰, 페이먼트 토큰, 시큐리티 토큰을 분류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고위 관료이신데도 이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저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누가 나와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좀 제시해 주고 적어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게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해외의 어떤 가이드라인 중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괜찮다 했던 거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네. 일단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그 네.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최근에 네. 이런 암호화폐를 다루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거래소에 대해서 정확히는 거래소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가상화폐 취급업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데에 대해서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월에 바뀌었는데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미국, 일본, 호주 이런 경우는 다 거래소가 등록제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런 상위 기구의 규정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전에 네. 들어와야 될 거부터 빨리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들어와야 될 부분은 최소한의 부분들은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저희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규제가 일단 빨리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킹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일반 투자님들은 일단은 어쨌든 어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 코인을이나 토큰을 사게 되시면 어쨌든 거래소에 가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실 텐데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 거는 벌칙 계좌나 그 거래소가 어디 은행이랑 거래를 하고 있고 네. 실명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KYC, AML 절차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내 토큰이 다른 곳에 잘못 입금되었을 때 오류로 이렇게 났을 때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같은 CS적인 부분들도 다 한번 점검하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점검할 부분이 많기는 네네. 하네요. 네, 저희가 아시아경제TV로 방송이 되는 동시에 유튜브로 이렇게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팅방을 한번 볼게요. 채팅방에 보니까 웨이리님께서 이렇게 빗성 거래량 94%는 조작이라고 하던데 거래소의 거래량 조작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이게 저희가 자전거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거 자전거래에 대한 유혹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그 블록체인 거래소들을 리스팅해주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겠다라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거래소의 순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위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 지표가 되다 보니까 거래소 순위를 끌어올려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자전거래라는 형태로 거래량을 늘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는 불법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암호화폐 시장 다 그렇지만 네. 아직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고 누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사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좀 알아서 걸러줬으면 좋겠는데, 네. 국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시세 조작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킹에도 취약한 점이 어떻게 보면 이 관련 법안이 아직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8년도 한 해 동안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진행한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사실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통화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쵸. 네, 협의를 이제 추진하고 했었는데 회의 기록이 0건이었다. 0건이면 일을 네. 안 한 게 아닌가요? 일을 네네. 한 건데 0건인 건가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네. 어떤 명확한 어떤 회의나 어떤 진행이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남부지검에서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다는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국가기관마다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고, 네. 네, 어떤 이 규제 방안에 대해서 어떤 TF팀이 좀 사실은 부재하다,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노영욱 국무조정실장님도 얼마 전에 뭐 암호화폐 대책은 서두르지 않겠다. 네. 서두르지 않겠다. 네, 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네. 미루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질문을 하자면.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민생 경제 살리기 바쁘고 일자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쪽까지 신경 쓰시기는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자리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검색을 해보다가 카이스트 연구팀에 의하면 그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킬 경우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숫자로 따지면 최대 17만 5천 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 산업을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일을 정부가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부 탓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자리 관련해서만큼은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표현까지는 조금 과한 표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공유 오피스 같은 데를 가보면 굉장히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이나 아니면 여기 대표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정부가 명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전 정신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산업에 이미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의 일자리 관련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표현은 조금 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사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침체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감정적이 되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네.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마포, 개포에 블록체인 밸리를
네. 대규모로 세우겠다. 네. 2020년까지.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도 블록체인 단지 특별구를 좀 이렇게 설립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좀 더 경쟁이 붙는 것 같아요. 예, 각 도지사님들마다 아니면 서울시장님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쪽으로 유치하겠다. 좋은 인재들을. 우리 시에 이런 좀 경쟁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요, 18일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 암호화폐 투자 종량을 감찰하라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별 간팔반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해당 관계자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죠.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아는 때군 쪽에서 연기가 날까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의혹이 있었고 의혹에 네. 대해서 부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 특별감찰법이라는 거는 공무원한테만 적용이 돼야 되지 절대 민간인한테는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안 이사님 말에 동의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민간인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했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저희가 지금 사실 탈중앙화가 된 어떤 생태계를 꿈꾸면서 가는데 이거를 다시 중앙화해서 이거를 감찰하겠다라는 건 오히려 역으로 가는 것 같고 네. 어떤 정부도 아마 이 개인들이 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이지 네. 그것들을 감찰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치고 가정입니다. 이럴 경우 왜 파악하려는 걸까요? 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네.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가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네. 현재로서는 많은 의혹들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탈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같은 이유로 상속, 증여 아니면 해외 자금 유출 이런 문제로 사실상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또 우리나라의 움직임까지 이렇게 봤고요. 저희 옆나라 중국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자면 법정 디지털 화폐 인력 정식 채용 공고 소식을 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법안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재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현재 ICO는 물론 네, 에어드랍에 STO까지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중국의 의도, 이런 의도가 뭘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네. 암호화폐랑 블록체인을 좀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 잘 아시다시피 항저우나 지금 샹하이 뭐 이런 다른 성에서는 오히려 블록체인 시티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엄청 쏟아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 보면 과연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네. 아직도 활발하게 중국 프로젝트들이 한국에 와서 또 밀업도 하고 이렇게 발표도 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중국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프로젝트들도 보면 뭐 규제나 정부 탓할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해서든 자생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중국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중국의 이런 금지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밀업이나 이렇게 컨퍼런스를 가보면 중국의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국은 국가 특성상 네. 통제가 안 되는 거에서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런 태도를 먼저는 취해준 거는 같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회나 경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은 점점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암호화폐를 당장 규제를 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다방면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해외 규제안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핑계 같은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차라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조금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에 대해서 보시나요?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암호화폐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뭐 거래소 사기 사건이라든지 ICO 뭐 스캠 사기 사건 같은 그런 몇 개 사기 사건 때문에 이 블록체인까지 포함한 전체 시장이 좀 더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네. 블록체인 있다 그러면 괜찮냐 걱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데 이거를 하나의 어떤 신기술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2020년 정도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가 안정화가 되고 정말 그 기술이 좀 더 이렇게 앞서가면서 따라오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사실 블록체인에 따라오는 보상이 암호화폐인 건데 네. 이 암호화폐가 먼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좀 생겨것 같고 투기 세력이나 좀 그런 어두운 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 좀 힘들어진 것 같은데 시장이 저는 지금 자정 기간을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2019년도, 2020년에는 또 좋은 거래소들,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규제를 조금씩 늦추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사실 저는 이해는 갑니다. 네. 왜냐하면 신산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규제가 앞서버리게 되면은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점 때문에 함부로 어떤 규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찌 보면 블록체인보다 암호화폐가 먼저 이슈가 됐었고 또 ICO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먼저 이슈가 됐어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이 먼저 이슈가 됐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우려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2018년도 암호화폐 시장을 간단히 한번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혹시 사자성어 생각나는 사자성어 있으신가요? 네, 그 사자성어 중에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함이라는 가급인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자인족이라고 한번 이렇게 좀 칭해보면서 가자인족. 네, 2019년도에는 다들 좀 상승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네. 다들 해피한 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예, 가자인족으로 하겠습니다. 가자인족 좋은데요? 이사님은 혹시 사자성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2018년은 정확하게 아사리판이었다라고 아사리판.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들은 처음에 저거 사면 오른다고 해서 뛰어들고 그리고 떨어지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부도 규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쩔 줄 몰라 하고 프로젝트도 사기 프로젝트와 정말 제대로 된 프로젝트들이 공존하고 이런 어떤 산업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거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는 아사리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사리판 이거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인가요? 이게 욕 아니죠? 아, 이거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2018년도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첫 출연이셨는데 먼저 대표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좀 나오게 돼서 2018년도 한 해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도 좀 한 해가 정리가 되고 2019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저희가 정말 그 일반 유저분들이 쓸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 정말 매스 어둠션을 일으키는데 정말 그 이바지를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좀 사명감이 더 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사님은 오늘 첫 출연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희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2018년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도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2019년에는 좀 더 어떤 해가 돼야 되겠다, 좀 더 이게 발전하는 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다짐하는 그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올 한 해 사실 계속 하락장이 이어져 가서 우리가 좀 우울해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연말이 돼서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나올 악재들도 없고 상승 재료들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을 타고 2018년도에는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온 많은 개발자분들, 대표님들 정말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요, 2019년도
내년도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지 전망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이거 가르쳐드렸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연습? 스마일 아시죠? 네. 네, 아시아경제TV 코인 즐겨찾기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즐겨찾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